경상북도 구미시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이미 3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어머니가 심어놓은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고 뒤뜰에는 장독대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집안에서는 50년 넘게 이어져 온 불공평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지연은 눈을 뜹니다. 54살이 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찬바닥에 발을 내디디며 지연은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78세인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지연아, 물 좀 가져다 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옵니다. 지연은 서둘러 찬물 한 컵을 따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물을 드시는 것이 어머니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 냉장고 소리가 이상해요. 수리기사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묻고 그래?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잖아.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너는 여자니까 당연한 거야.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그런 말들이 지연의 인생을 지배해왔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두 오빠가 일어납니다. 첫째 기호는 56살, 둘째 기성은 52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후 각자 집을 나갔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친정에 찾아와 빈둥거립니다. 지연아, 밥 준비 다 됐지? 기호가 마루에 앉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지연은 서둘러 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이지만 감사 인사는 듣지 못합니다. 이 찌개간이 왜 이래? 너무 짜네. 기성이 얼굴을 찌푸립니다. 지연은 미안하다며 새로 간을 맞춰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일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밥도 좀 되직하고 물을 적게 넣었나? 기호도 불평을 보탭니다. 지연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두 오빠는 마당으로 나가 평상에 앉습니다. 기호는 막걸리를 꺼내고 기성은 안주로 땅콩을 까기 시작합니다. 반면 지연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지연아, 여기 막걸리 떨어져 간다. 마당에서 기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손을 닦고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막걸리 2병과 오징어 1마리를 사서 돌아옵니다. 자신의 돈으로 말입니다. 왜 이제 와? 목말라서 혼났다. 기성이 투덜거립니다. 지연은 미안하다며 새 막걸리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며 계속 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저 집 딸 참 착하긴 해. 그런데 저렇게 부려먹어도 되나 싶어? 맞아. 오빠들은 팔자 좋고 동생은 왜 저렇게 고생인지 몰라. 그래도 뭐 어쩌겠어?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런걸. 하지만 아무도 지연을 위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은 어머니를 위해 약국에 갑니다. 혈압약과 소화제를 사고 마트에서 저녁 재료를 삽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저녁 준비에 매달립니다. 고등어 조림과 된장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합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늦어? 배고프잖아.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셔서 불평하십니다. 죄송해요, 엄마. 금방 다 될 거예요. 지연은 황급히 마지막 반찬을 그릇에 담습니다. 손이 바빠서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지만 그것마저 주워서 닦고 다시 상에 올립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나서야 지연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설거지와 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오빠는 저녁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버렸고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지연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또 반복될 일상에 대한 무거운 피로감이 엄습해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문득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냅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자로 태어난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듭니다. 지연의 하루는 그렇게 끝나고 내일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두 오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할 어머니께서 아직 안방에서 무언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되어 안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은밀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그래, 나이가 이제 많아서 말이야.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미리미리 정리해놔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호가 큰아들이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지연이는 글쎄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을 테고.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은 제외되어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애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욕심도 없고 시집도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집에서 계속 살겠지.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응, 맞아.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지연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미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전화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놓여있던 슬리퍼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지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 애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어차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 위험이 있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전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부엌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셔서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아직 안 잤구나? 어머니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오셨습니다. 지연은 애써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네, 엄마. 내일 아침에 드실 물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래, 수고했다. 이제 들어가서 자거라. 어머니는 물 한 컵을 드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전화 내용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분명히 재산이나 상속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연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두 오빠는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자신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공부해서 뭐해? 너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집갈 나이가 되자 집안일을 누가 하겠냐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홍기를 놓쳤고 이제는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두 오빠의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표정이 좀 어둡네. 무슨 일 있어? 기성이 아침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지연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이런 일을 오빠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두 오빠가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지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지연은 자신을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와 말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연의 감정 상태에는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밤이 되어 혼자 남은 지연은 창고 정리를 핑계로 오래된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창고 한편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기호와 기성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사진은 적을까? 지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두 오빠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배경도 지금 살고 있는 집과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앨범을 덮고 다시 제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지연은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내용과 이상한 사진들, 그리고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의문들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전화 내용과 본 앨범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와 두 오빠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창고 정리 좀 해놔. 너무 어수선해서 보기 싫다. 아침을 드시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반가웠습니다. 어제 대충 훑어본 창고를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네, 엄마. 오늘 시간 날 때 정리할게요. 두 오빠가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지연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창고를 1시간 정도 정리하던 중 구석진 곳에서 먼지가 두껍게 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채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발급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기호와 기성의 부모란에 적힌 이름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과 달랐습니다. 반면 자신의 부모란에는 익숙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두 번째 서류는 출생신고서였습니다. 기호와 기성의 출생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기억으로는 가족 모두 구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기호와 기성이 어릴 때 받은 치료 기록인데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오빠가 정말 친오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 맨 아래에는 흐릿한 글씨로 된 계약서 같은 서류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중요한 발견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친구 동주가 생각났습니다. 동주는 지연보다 2살 많은 중마고우로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지금도 종종 안부를 물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주야, 지금 시간 있어?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응,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동주는 지연의 평소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럼 동네 카페에서 만날까? 다음날 오후 지연과 동주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발견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이상하네. 동주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자. 거기에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을 거야. 너 무서우면 내가 같이 갈게. 이런 건 확실히 해놔야 해. 동주의 따뜻한 제안에 지연은 고마웠습니다. 이틀 후 지연과 동주는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본 순간 두 사람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면 기호와 기성은 분명히 지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기록도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동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두 오빠는 도대체 누구야?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이 사실은 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연아, 병원에서도 확인해 봐야겠어. 출생 기록이 정확한지 말이야. 동주의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기호와 기성이 태어났다는 서울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병원 측에서 확인해 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호와 기성의 친부모는 다른 사람이었고 그들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집안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그 애들을 어떻게?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경위로 두 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지연아, 이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 동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두 오빠가 남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온 차별 대우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친딸인 자신보다 남인 두 사람을 더 아꼈던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와 마주 앉을 준비를 했습니다. 50년 넘게 품고 살아온 의문들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오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얘기? 나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텔레비전 좀 꺼주세요. 평소와 다른 지연의 단호한 어조에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지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창고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들을 봤어요. 지연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서류? 기호 오빠하고 기성 오빠 주민등록 등본이랑 출생신고서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놀란 듯한 눈빛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상한 말을? 어머니는 당황하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엄마, 저 구청에도 가봤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도 확인했고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남의 집 서류를 뒤져가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화가 격렬할수록 지연은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친오빠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지만 점차 목소리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내가 알아서 뭐해? 어머니는 여전히 버티려 했지만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5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차별받으며 살아야 했는지 알고 싶어요. 지연의 간절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으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엄마.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야. 지연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기호하고 기성이는 네 아버지 만나기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의 자식들이다. 그 사람이요? 서울에서 사업하던 사람이었어. 나보다 나이도 많고 돈도 많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이미 정식 부인이 있었어. 나는 그냥.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 그러고 나서 그 집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지.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집 본처가 그 애들을 키우기 싫어했거든. 남편 바람기의 증거니까. 그래서 나한테 돈을 주면서 애들을 데려가라고 했어.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기 집도 사고 애들 키웠어. 그러고 나서 네 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럼
저는 진짜 딸인데 왜 저한테만 그랬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아버지를요? 그 사람이 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술만 마시면 소리 지르고 돈만 생기면 도박으로 날렸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널 보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났어. 특히 네가 우는 모습이.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유로 평생 차별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호하고 기성이는 그 애들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거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 애들을 보면 좋았던 시절이 생각났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애들은 원래 부잣집에서 자랄 애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데려와서 미안했지.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지연의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도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의 사과에도 지연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지연도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으로 모든 의문이 풀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진실한 대화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어머니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지연에게 부드러워지셨고 지연 역시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지연은 서둘러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지연은 두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기호와 기성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큰 부위는 아니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지연은 밤낮으로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반면 기호와 기성은 하루 한 번씩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입원 일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힘겹게 지연을 부르셨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은 기호한테. 어머니는 힘겹게 말씀하려 하셨지만 지연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곧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눈 떠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기호와 기성도 병실에 와 있었지만 어딘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지연이 거의 혼자 했습니다. 기호와 기성은 형식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일은 지연이 처리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지연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마련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세 남매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유언장 어디 있는 거야? 기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죠. 세 사람은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정식 유언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서류함을 뒤지던 중 맨 아래에서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호, 기성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빚진 인생이었다. 지연이는 내 유일한 피부치.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그 아래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과 모든 재산은 지연이에게. 그 애가 내 진짜 딸이니까. 지연은 수첩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기호와 기성이 다가와서 수첩을 보려고 했습니다. 뭐가 쓰여 있는데? 기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오빠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 친자식이 아니라고? 기성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집에서 산 거야? 기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집에서 50년 넘게 살았잖아. 상속권이 있을 거야. 기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확인해 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제 명의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기호와 기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늘 집은 기호한테 넘긴다고 하셨잖아. 기성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서야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미안해하셨다는 것을. 겉으로는 두 오빠를 더 챙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친딸인 지연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고 계셨던 거네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이제 엄마를 진짜로 용서할게요. 그리고 저도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하지만 두 오빠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지연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호와 기성은 장례식 이후 연일 집에 찾아와 지연을 괴롭혔습니다. 지연아,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어느 날 오후 기호가 기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요, 오빠? 지연이 물었습니다. 기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말이야. 우리가 50년 넘게 살았잖아. 그런데 내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권리도 없는 건 아니야. 오빠,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자예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미 명예 이전을 해놓으셨거든요. 지연의 말에 기성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엄마가 늘 집은 기호 형한테 준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지연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우리 5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잖아. 정도 있지. 기호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들, 그 50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를 하늘처럼 부렸잖아요. 그건 기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형제정을 말씀하시네요. 며칠 후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문제를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이미 명예 이전을 완료하셨네요. 게다가 각종 통장도 모두 따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합법적인 상속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겉으로는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어머니의 묘지에 들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원망했나 봐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네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 기호와 기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우리를 내쫓을 생각이야? 기성이 소리쳤습니다. 집 팔아서 돈 나눠 가지자. 그게 공평하잖아. 기성의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집은 제가 평생 살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기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들은 각자 집이 있잖아요. 저는 그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각자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우리가 엄마한테 받은 게 있잖아. 그 빚은 갚아야지. 기성이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오빠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지연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저를 하녀처럼 부리면서 제대로 된 대우 한번 해주신 적 있나요? 두 오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5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두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호와 기성이 집으로 왔습니다. 지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함부로 오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지연아, 너 정말 이러려고? 기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것들 소중히 간직하면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겠어요. 두 오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지연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새로운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거야? 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사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 지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지연이 단호한 태도를 보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두 오빠가 점점 노골적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성은 거의 매일 집 앞에 나타나 지연을 괴롭혔습니다. 지연아, 문 열어. 우리가 얘기 좀 하자고. 어느 늦은 저녁 기성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지 않고 집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기성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지연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두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동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주야, 어떡하지? 오빠들이 너무 무서워. 지연아, 그러면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동주의 말에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5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이인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았습니다. 좀 더 기다려볼게. 아마 곧 포기할 거야. 하지만 지연의 예상과 달리 두 오빠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호와 기성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기호가 지연의 앞을 막았습니다. 지연은 피하려 했지만 기성이 다른 쪽에서 막았습니다. 오빠들, 비켜주세요. 집에 가야 해요. 그게 내 집이야? 우리 집이지. 기성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때 기성이 갑자기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놓으세요. 지연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기성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개입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 붙잡고. 아니에요.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협박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관은 지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 두 오빠를 불러들였습니다. 형님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찰관의 경고에 기호와 기성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님, 우리가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되죠. 경찰서에서 나온 후 두 오빠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연이 집에 없는 사이에 기호와 기성이 몰래 집에 들어와 중요한 서류들을 훔쳐간 것입니다. 집 문서와 통장, 그리고 어머니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명의 변경은 되지 않았지만 기호와 기성이 시도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두 분이 오셔서 명의 변경을 요청했는데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실제 도장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위조된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인감을 바꿔놓으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기호, 김기성 씨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이틀 후 지연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두 오빠를 만났습니다. 면회실의 유리창 너머로 보는 두 오빠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기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갔다. 기성도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오빠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거예요. 지연아, 오빠들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봤잖아요. 지연의 말에 두 오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는 남이에요. 진작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연은 일어서서 돌아서려 했습니다. 지연아, 잠깐. 기성이 급히 불렀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정말 다시는 안 볼 거야?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네,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사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 그리고 지연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지연은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5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 기호와 기성이 구속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남을 위해 살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새롭게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벽지를 바꾸고 낡은 가구들을 교체했습니다. 어머니와 두 오빠의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지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동주야, 이거 봐.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뻐졌어. 친구 동주가 놀러와서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다른 집 같다. 지연이 너도 많이 밝아졌고. 동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던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앞으로 뭘 할 생각이야? 동주의 질문에 지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방도 여러 개 있고 마당도 넓잖아. 게스트하우스? 좋은 생각이네. 석 달 후 지연의 게스트하우스 행복한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총 5개의 방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아침에는 지연이 직접 만든 한식을 대접했습니다. 첫 손님은 서울에서 출장 온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감사해요. 오래 묵은 된장으로 끓였거든요. 지연은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지연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배낭여행객들, 가족여행객들, 그리고 지연과 비슷한 나이의 중년 여성들까지. 특히 중년 여성 손님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저도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시댁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55살의 손님이 지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연은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지연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홍보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내 인생. 첫 번째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차별,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변화까지.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 되지 않았지만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했습니다.